지난 시간에는 무의 법칙에 의해서 이번 시간은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유용성 또는 어떤 그 유틸리티, 즉 효용성은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서 코스트, 즉 비용은 일정하게 상승하지만 그 가치는 기하급수학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메트칼프의 법칙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의 그 통신 네트워크 기업인 3콤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창업자인 메트칼프가 제안한 것으로 네트워크의 유용성, 네트워크의 유용성이라는 usefulness, 그다음에 효용성, utility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림 2-3, 그림 2-3에 도식화한 것이 있는데, 보시면 코스트가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용자 수가 있는데, 사용자 수는 n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v로 놓고 코스트를 이제 c로 놓고 가치라든가 펑션을 이제 f로 넣어서 이제 요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2-3에서 보시면 네트워크의 비용은 네트워크 연결된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개념적 수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들이 가지는 교신기의 수로서 사용자 수의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비용 보세요. 한번 그 2-3 그 표를 보시면 비용이 있고 기능에다가 2배의 비용을 더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가치는 그렇지 않죠. 아주 기하급수, 맨 끝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런 식으로 2배에서 3개가 돼서 제곱에 비례한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사용자 수, 여기 사용자 수죠. 여기 이제 제곱에 비례를 하는데, 반면에 코스트, 가치는 어때요? 3개에서 4개, 4개에서 n의 n-1의 v 가치를 나타냈을 때 기하급수학, 요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들이 가지는 교신 기회, 그 숫자로서 사용자 수의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 그림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용자 수가 1, 2, 3, 4명이 나왔을 때 F 플러스 4씩 12V로 해서 여기에 48개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트칼프라는 사람이 요거를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제안 자체보다는 이것이 이제 그 완전한 학설로 주장이 되게 된 거죠. 메트칼프 법칙의 비즈니스 측면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메트칼프 법칙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유용성 또는 효율성은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usefulness, 유용성 또는 utility, 효용성은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라서 비용은 일정하게 상승하지만 가치는 기하급수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트칼프 법칙의 비즈니스 측면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신 서비스에서 사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면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적은 투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체증의, 여기 있네요. 수학 체증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에요? Principle of Increasing Return이라는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은 요거는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투입된 생산 요소라는 건 뭐예요? 투입된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기 위해 투입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몇 명의 사람이 투입됐는지. 자, 그럼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 사람이 했든 세 사람이 했든 자꾸 그것이 늘어나면 그 산출량이 있죠. 우리가 생산해서 나오는 그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여기 나와 있죠. Principle of Increasing Return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체증이 아니라 뭐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하고 또 상반된 현상이죠. 그럼 수학 체증의 법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그 공장이나 생산하고자 하는 그곳의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뭐예요? 나오는 양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조립해서 또는 무언가를 찍어서 나오는 그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전통산업경제에 적용되던 수학 체감의 법칙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통산업경제, 아까 저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전통산업 경제에 적용되던 수학 체감의 법칙하고는 또 상반된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재와 상관없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안다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아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아까는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체증은 뭐예요? 인크리징인데, 인크리징. 체증은. 그럼 체감은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diminishing returns of scale. 그러니까 diminishing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 즉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수학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이 이론을 수학 체감의 법칙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체계화 확대한다면 어떤 산업이든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한다 그러겠죠.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 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분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에 적은 자원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이란 투입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수학 체감의 법칙보다는
principle of increasing return. 적은 투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그래서 망 효과예요. 네트워크 이펙트 또는 망 외부성,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그러니까 외부성이죠. 망 외부성. 그래서 적은 투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과 주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서로 통신상으로 연결됨으로써 디지털 기기들이 효용과 가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연결 정도가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서로 통신상 연결됨으로써 디지털 기기들의 효용과 가치가 커지게 된다. 여기 있죠. 서로 통신상으로 연결됨으로써 디지털 기기들의 효용과 가치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른 A라는 통신상으로 또는 B라는 통신상으로 연결되었을 때 디지털 기기들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 휴대폰과 휴대폰의 연결, 또 휴대폰과 어디에요? 냉장고하고 연결. 휴대폰하고 냉장고가 연결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냉장고를 컨트롤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바깥에 가서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뭐 내가 미국에 있더라도 자동차에 어떤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GPS를 이용해서 위치 기반으로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걸 수 있다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효용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서로 통신상으로 연결해서 부가가치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그냥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요. 적은 투입 그러니까 메트칼프 법칙에 의하면 적은 투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그만큼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연결 정도가 핵심 역량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통신상의 연결이 아니라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연결 정도가 핵심 역량이 되더라. 그 다음에 모든 장치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 경향은 모바일화를 촉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또는 수평적 관계는 보다 뒤에 보시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메트칼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길드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길드의 법칙도 디지털 경제를 촉진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그 앞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그런 길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길드의 법칙은 광대역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3에서 6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핵심 길드의 법칙입니다. 광대역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밴드 와이스라고 그러죠. 폭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대역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3에서 6개월
2배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통신 용량의 증대를 위해서 광섬유와 같은 초고속 대용량 통신 매체에 가능한 통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 간의 충분한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고성능화와 또 소형화, 컴퓨터를 작게 하면서 그 성능을 높이는 기반을 무어의 법칙, 즉 마이크로코즘으로 표현한 길드는 마이크로코즘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원심적 체계가 원활한 통신을 이룩한 텔레코즘에 의해서 과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텔레코즘이 뭘까요? 아니 마이크로코즘은요, 지난 80년대 말 미국의 기업인 조지 길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예언한 기술 도서에서 인용한 용어로서 손안에 들어오는 세상, 다시 손안에 들어온 세상은 소우주죠. 작은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흔히 이런 미소한 아주 작은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행동을 이르기도 합니다. 자, 마르코즘은 지난 80년대 말 미국의 기업인 조지 길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예언한 기술 도서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이크로코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코즘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원심적 체계가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텔레코즘에 의해서 가속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텔레코즘은 뭘까요? 텔레코즘은요, 우리가 이제 빠르고 값싼 광전송망과 무선 인터넷 기술이 만드는 세계를 이제 우리가 텔레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더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집필하면서 그 안에 자주 써왔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이 나오는데, 이론적인 범위 내에서 뭐 제곱에 비례했다. 그렇지만 그 생산량, 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했다. 이런 뭐 간략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 첫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에 가져온 특징을 한번 요약해보자 돼 있나요?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에 가져온 특징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에 가져온 특징, 이게 뭘까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위주에서 정보, 지식,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산업경제를 나오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그만 일에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제 기계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산출량이나 기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생산적인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생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에 가져온 특징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위주에서 어떤 걸로 바뀌었어요? 정보, 지식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 productivity라고 해서 생산성 위주에서 독창성, originality, 혁신성, innovation, 상상력, imaginative, 이게 보다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중요시 되는 것으로 디지털 경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위주에서 정보나 knowledge based economy라고 정보 지식형의 중요성이 부각되더라. 그 다음에 productivity라고 해서 생산성 위주에서 originality, 독창성, 그 다음에 innovation, 그 다음에 imaginative, 상상력이 보다 중요시 되더라. 그래서 이미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현재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기업 경영은 이미 상상이 됐었다. 그러니까 추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어왔던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독창성, 혁신성, 그다음에 상상력이 보다 중요시 된다. 그래서 기존 경제 범위에 인터넷 신경제가 접목돼서 새로운 경제 체제, 사회적 변혁,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이 중요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의 가져온 특징 가운데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어떤 분야? 디지털 경제가 기업 운영상에 가져온 어떤 분야가 어떤 특징적 분야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네트워크 경제입니다. 경제가 예전에는 한 분야에서 한 분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네트워크가 필요했었던 데인데요. 그 네트워크는 하나 정도뿐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요소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특징적 분야로서 꼽는다면 네트워크 경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체증의 법칙. 수학 체증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인풋보다 좀 더 많은 양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상품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영이 가능하다. 또 지식 기반 경영이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화와 전자 사이버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가 거기에 나오는 생산성이라든가 독창성,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티브 이런 것들이 보다 중요시 돼서 기존 경제 범위에 인터넷 신경제가 접목되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보다 중요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화와 전자 사이버 시장의 확대, 그리고 디지털 문제의 발생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으로서 두 번째로선 네트워크 경제. 이 네트워크 경제는 개인 간 또는 조직 간의 정보 지식의 공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용이하고 또는 온라인 산업의 출현 및 전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는 멀티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한 사람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거, 주커버그의 그 페이스북을 볼 때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친구들을 보면 또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경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간 또는 조직 간 정보 지식의 공유가 네트워크를 통해 용이하고 이는 온라인 산업의 출현 및 전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서는 생산 활동에서 분업과 협업의 범위가 확대돼서 산업과 네트워크 비중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어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전 세계의 상품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적 거래를 활용한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혁신 기업으로서 경쟁의 심화,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트워크 경제, 그 다음에 수학 체증의 법칙, 그 다음에 상품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영. 상품의 디지털화 또는 소프트화하는 제품이 생산 과정이나 성능에 있어서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이 유연화해서 변경이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또한 다양한 용도에 맞도록 성능의 조절이 가능한 정도가 제품의 디지털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화된 상품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 1-1이니까 어디일까요?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맨 앞에 그림 1-1 여러분들의 교재에 비즈니스 영역 부분에 보시면 교재 13페이지에 간략하게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경제라고 또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좋은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B2B로 거래되는 철강 제품이다.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자, 마켓플레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B2B로 거래되는 어떤 철강 제품들은 어떠한 기업 경영의 특징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